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마지막 시간에 대한 공천이. 오늘 마지막 회인가요? 대법원, 판결이. 예. 바로 지금부터 일주일 후. 저희가 목요일 날 녹화하는데, 일주일 후 오전 10시에 납니다. 네, 오전 10시에. 이 방송이 나가고 3일 뒤죠. 판결이 나서 만약에 원심 확정되면, 징역 1년. 집행유예는 없고요.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네, 바로 구속. 나 아까 대법원 그럴 때 대범한 남자라고 그런 줄 알고 좋아하고 또 으쓱하려고 그랬네. 원래 의원님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자랑으로 연결되니까. 근데 이제 뭐 이 방송을 본 거죠. 네. 우리 작가께서 방송을 보시고 얘는 왜 아직도 밖에 있는 거야? 아니 이제 좀 4년 전에 판결을 났는데 좀 4년 걱정이 전에. 되는 게 구속되는 것 되게 되면 뭐 좀 떨리죠. 구속된다는 게 독방에 들어가는 게 쉬운 건가요? 나 같은 대범한 남자들도 이게 대인의 풍모를 갖고도 떨리는 건데. 근데 이제 걱정은 들어가면 또 그 수많은 교도관들 이분들이 꼼수 때문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는 볼펜이 없습니다. 연필로 사인을 해줘야 돼요. 연필 사인은 지우면 그만 아니야. 그 볼펜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을 어떻게 해줄까? 그걸 걱정해서. 고민 중이에요. 그거 좋잖아요. 오랜만에. 예. 건강식 하고, 주기적인 생활하고, 금주하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약 들어가면 1년을 살리지도 않고 또 중간에 나오라 할 거 아니에요. 귀찮게. 귀찮게 말이야. 교도소 안에서도 바쁠 텐데. 교도소 안에서 사랑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저기 높으신 분들 우리 각하께서 얘 왜 아직도 밖에 있어? 이거 한번 하시겠죠.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뭐 댓글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정권 초기에 결론이 났으면 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기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일부 파기환송이 되지 않겠는가. 갔으면 좋겠는데. 일부 파기환송될 확률이 있다. 가면은 바로 이제 대선 반열로 대권 주자로 그냥 바로 가는 건데. 10년 있다가. 10년간. 근데 이번에 가면 좀 곤란한 게, 그럼 이제 정말 농담에는 이제 대권 주자 반열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내가 바빠 할 일이 많았고 바로 대권 도전할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할 일이 많아. 10년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에 못 나와요. 10년 동안. 그 사이에는 중국집을 갔다든지. 아니 뭐 중국집을 한다든지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가실 확률이 낮아요. 네. 파기환송된다.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각하의 하여 같은 은총이 있어서 반드시 좀 보내주십시오. 각하는 은혜를 안 보내시겠지만 이 대법관들이 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실형을 산 정치인이 우리나라 역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천년 역사상의 초유의 정치인이 되는 거죠. 대단한 조용히 좀 하시고. 뭐 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튀어나와가지고. 잘 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을 더군다나 선거법이 말했던 거 때문에 감옥에 보내는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벌금은 있어요, 벌금은. 지난번에 에리카 김이 걸린 게 그거예요,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유포. 네, 허위사실 공표. 근데 에리카 김이 빠져나갔는데. 근데 의원님을 그걸 1년을 집어넣는다, 더군다나. 그 대법관으로서 기록에 남는데, 역사에. 그렇죠. 인정한 결정이거든요, 어려운.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파기환송 해야 되는데, 우리 각하의 의지에 달린 거죠.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냐. 웬만큼 세게 밀어붙여서는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의원님을 또 지을게 또 봐야 될 것 같은 확률이 꽤 있으나, 혹시 모르니까, 살짝 마지막이라고 달아놓고, 혹시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가가지고 필담을 나눌 수 있잖아요. 필담.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도 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이렇게 특별 접견이 되는데
우리 제 보좌관 교도소 앞에서 아마 그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을 거예요. 대기 순번표. 며칠 날 오십시오. 다 찼습니다. 하여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제가 보기에는 원래 우리 전망 잘 맞추죠. 의원님 본인 건 못 맞추거든요. 네. 예. 본인을 걱정하고 계시나 제가 보기엔 안 간다. 안 갔는데 제가 걸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전망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뭐 해볼까요? 짠. 이걸 안 해도 계속 돌려달라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질문 낸 짠?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 돌아갔어요. 들어왔어? 예. 짠, 짠. 짠. 대단해. 어차피 아니, 스토리 때문에.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예? 이게 마지막이 더 이상 안 가. 갈게 없어. 예. 그렇구나.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손학규 대표가 12월 전대 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씨. 의 지지도 상승이 반갑다. 예. 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12월 전대를 하고 이제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 네. 자기도 선수를 뛰겠다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공천권은 손학규 대표에게 없는 거니까 손학규 대표를 마음대로 까도 되잖아요. 어차피 공천 의원님이 손학규 대표로부터 받을 게 아니니까. 지금 흘러가는 전체적인 전국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19대 출마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럼 국회의원 출마 못하면 저도 대선 도전해야 되는 겁니까? 손학규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권 도전하는 사람은 당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대선이 있는 1년 전에 사표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럼 당 대표는 임기가 2년인데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이제 12월쯤 되면 1년 2개월쯤 되는데 12월 17일 이전에 사표를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하자는 거죠. 12월에 전대를 이제 하자는 건데 12월 전대가 무척 이제 제가 전에 한번 PSI에서 한번 예견을 했는데 12월 전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당 전체적인 공식 일정이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막상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5석, 10석 정도 더 잃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시간 촉박해서. 네, 시간 촉박해서. 그래서 12월, 당원 당규상으로는 12월 17일까지 사표를 내면 되지만 실제 당과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주면 한 10월쯤에 사표를 내는 게 맞다. 이때까지는 대표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거 뭐 마음대로 까세요. 저는 까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밑에서 준비를 하던 실무자들이 고의로 시간을 놓쳤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놓쳤는지 10월 11월에 전당대회로 치를 만한 장소가 수도권 인근과 대전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이미 그때 한 4월인가 5월쯤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문성근 100만 밀란 문성근 선배가 전화해서 참 고맙다. 모르고 있는 분야에 눈을 띄게 해줘서 잘 공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어요. 제 글을 보고 정봉주 의원의 이 날카로운 지적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아니 12월에 하면요. 12월에 하면요. 보세요. 12월에 하면 당대표 바뀌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최소한 2달 내지 3달 운영이 됩니다. 그럼 2달 운영이 되면 2월, 3개월 운영되면 3월이거든요. 총선은 4월 11일 있어요. 총선 후보를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 하면 3월 17, 18일까지는 만들어줘야 돼요. 3월 한 23, 4일까지는. 근데 3월 23, 4일까지 만들면 선거운동 기간이 16, 7일 등록하고 우당탕탕 하는 게 10 며칠밖에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선 가서 이렇게 되면 한 1000표, 500표 정도 못 먹습니다. 수도권에서 1000표, 500표면은 당락을 결정하는 표거든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늦어도 3월 초까지 후보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10월서부터 당대표가 바뀌고 그때부터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 5개월 정도 넉넉히 활동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빨리 하라는데 결국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12월 달까지 이제 전대가 밀린 거예요. 12월에 지금 전대하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럼 전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야권 통합을 얘기하려면 이제는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당을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이게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야권 통합을 먼저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일정상. 일정상.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정도 12월 일정이면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민주당 내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후보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 통합은 물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야권 통합 아니에요? 12월 지나가서는 야권 그 선거 연대는 가능해요. 단일 후보.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안 낼 테니까 당신 당에서 출마시키쇼. 당신 당에서 출마하고 우리는 안 내겠어. 이런 선거 연대, 그 선거 전술로 연대는 가능한데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12월 전당대회 치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일정한 그럼 야권 통합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12월 전까지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대표님 이제 손학규 대표님의 의지는 이렇게 강할지 몰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그다음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진보 토크 콘서트 해갖고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갖고 좀 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는 뭐냐면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은 지도부는 양측의 통합을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 대의원들한테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대의원들이 좀 미루자 해갖고 지금 의결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참여당은 그 급한 마음에 이정희 민주노동당하고 먼저 통합을 하자 해서 이제 그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전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 하고 있는데 이 3당이 지금 합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냐면 민주당은 연대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주장한 통합은 물 건너갔다라고 이미 이분들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민주당한테 도대체 뭘 하느냐 통합이라고 하는 건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뭐 액션 플랜이 뭐가 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12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통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야3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통합될 가능성이 세 개가 다 통합될 가능성은 50% 플러스 마이너스고 두 당이 먼저 통합될 가능성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기는 한 70~80% 넘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통합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꼭 나머지 한 당하고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연대를 하든지.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종국적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 민주당은 결국 또 다른 진보신당들과는 연대 전술밖에 못 쓸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민주당이 통합을 선언만 해놓고 한 거는 뭐가 있냐. 라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지금 각 계파별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정세균, 정동영, 박주선, 이인영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하지만 당대표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적으로 선언한 의미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통합하지 않으면 문매를 맞으면서 민주당이 쓸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내외정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좋으시네요. 네. 네? 평상시답지 않게 본인의 자랑도 중간중간에 안 하시고. 네. 아니, 이제 이게 혹시 감옥을 갈지 모르니까,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초조합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하고 참여당하고,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요. 네. 깜빡 잊어먹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손학규 대표의 의중과 그 다음에 야당 이쪽에 흐름을 분석하는 그 정치인들은 저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졸고 있는 표정 갖고 이게 제동을 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아갖고. 이게 너무 빨리 안 나오시길래 제가. 지겨워가지고. 이 민주노동당하고 참여당의 플랜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진보신당은 발을 빼고 있잖아요? 발을 빼고 있는데. 발을 빼고 있죠. 네. 이 두 당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대표가 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유시민 대표가, 김근태 전 의원처럼 하나의 미랄 작전,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제가 보기엔 문재인을 밉니다. 방향 손해가 좀 된 것 같죠? 내용적으로. 그렇죠. 예. 워딩이 조금 틀려졌더라고요. 본인이, 그리고 물론 예전보다는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아예 닫아놓은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그 연관 있는 내용 쓰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낙서만 계속 하고 계시네.
뭐 연관 있는 내용을 예측할까 보니까 그냥 동그라미만 계속 치고 있어. 머릿속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동당 참여당, 그러니까 진보 통합 한다고 하는 그 신당이, 문재인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렇다고 이 문재인 이사장이 이쪽에 가서 네. 후보가 되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본인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미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야권의 그 부동의 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대표, 민주당 대의원들 선택해서 당대표가 됐죠. 그런데다 이제 분당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간판을 걸고 가서 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굳이 다시 저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씨, 이제 문재인 그 이사장 경우인데, 문재인 이사장 경우는 저희가 전에 한번 그런 예측을 했었어요. 절대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친노를 묻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묻고, 그 중의 후보로 그 등장하려 할 것이다. 지금 대체로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죠. 그 후보가 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밀고 나갈 거. 밀고 나오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후보는 아니죠. 문재인 후보 아닌가야죠? 네. 선언 안 했나요? 마음의 후보입니다. 두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중에서 행보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문재인 이사장이라고 봐요. 네. 정치한다고 얘기도 안 했죠. 주위에서 대신 얘기해주고 있죠. 그다음 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리 선언. 네. 저도 도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쪽 그 진보 진영이 합당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 시민사회운동 세력으로 남을지 민주당하고 갈지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굳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본인의 지지율을 그 깎아먹는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자유롭죠.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문재인 이사장을 아마 처음 언급한 걸 거예요. 지지율이 그렇죠. 올라가는 것은 그리고 지지율로 자기를 넘어섰으니까. 넘어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언론에서도 리얼미터먼지 이런 데서도 얘기하지만은 전에는 가능성 없는 주자들. 그러니까 일테면은 1% 미만대 혹은 2% 미만대 주자들은 빼버렸거든요. 그 전에 조사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 넣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갈 지지율이 후보들에게 좀 나눠져 가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 문재인 쪽으로 좀 더 가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했어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다. 그래? 너는 자꾸만 그렇게 하고 문재인 지지율이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 그럼 이번에 싹 한번 놓아보자. 그게 9명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9명까지. 예. 한 번에. 9명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제도를 바꿔갖고 한 18명 넣으면 나도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 놓는데 이번에 다 뭐 0.3%까지 다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눈 데서 1등한 첫 거죠. 1등을 한 거죠. 네.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확실한 예. 잠재적인 후보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네. 그렇죠. 확실한 자리. 본인의 결정을 못할 뿐.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이사장이 이게 작전을 쓰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결정을 못한 건데. 네. 총선은 제가 이제 그 예견컨대 총선은 무조건 출마합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니라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새벽에 배드민턴을 치러 나가서 서점 사장님한테 문제는 운명 많이 팔리냐. 그리고 이제 막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더니 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책이 왜 안 팔려? 그러니까 저 금은방 사장인데요. 비싸게 생겼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이야기의 끝이에요. 더 없어요. 아니, 서점 사장 나왔는데 맥이 빠졌고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냥 배드민턴이나 치시죠. 책 잘 나와요. 잘 나가요.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고. 우리 지역이 시골이에요. 제가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시골인 편이에요. 그 자연불악이 많고 거기서 책을 처음에 30권을 받았대요. 무지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정치 사회 쪽 서적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불리죠. 보통 그런 책은 5권 내지 10권을 받는데 너무 늦게 받았다고 30권 오자마자 싹 팔렸대요. 그 더 달라 그러는데 책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백을 써갖고 이제 좀 갖다 주려고 봤더니 그 책을 갖다 달라 그러면 여기 김총수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이사장한테 전화해갖고 책 좀 보내달라고. 치사해서 전화 안 했어요. 그 서점 사장한테 책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태도가, 문재인 이사장 태도도 바뀐 건 확실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말도 끊지 마. 절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까지 왔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운명으로 닥치고, 나 이해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예. 제가 보기엔 이분은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네. 제가 이미 그 4.27 재보궐선 때 김해을 후보 단일화 할 때 이것은 이미 정치의 출발이다. 선언이 아니라 이미 실천적으로 출발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때 다른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자기들이 얘기할 걸 내가 미리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 자기들 누구요? 의원들. 근데 의원들은 이것저것 눈치 보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국회의원만 하라 그래야 돼. 대권 주자만이라 전혀 못 올라옵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미 심정적으로든 모든 스타트를 걸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울산의 41석 중에 과반수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직접 출마를 할지 아니면은 선거 운동만 해줄지는 그렇죠. 모릅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 울산에서 깃발을 드는 형태는 자기가 직접 들고 뛰는 수도 있고 깃발을 든 사람들 격려하면서 다 몰고 다니면서 하는 수도 있고 저는 아마 총선에 직접 나가면 좀 더 위력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가는 쪽으로 이제 저는 안 나가는 쪽으로 한표 봅니다. 그거 얘기할 때 잠깐만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데 문재인 지금 부산, 경남, 울산에 정치 좀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지금 이제 무슨 현상이 빚어지냐면 경남 쪽은 사실 우리가 크게 강한 데가 아니에요. 부산, 경남. 울산은 이제 그 민주노동당 세도 강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나가서 20석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야권 단일 후보가 나가서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민주당 쪽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가 확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전보다도 수준들이 좀 높아진 거예요. 두 번째, 한나라당인데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사람도 있잖아요. 기초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안 하면 민주당 지지하겠다, 민주노동당 지지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전향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 칭찬하면서 살금살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책 봤냐? 그쪽 분위기가. 당신 그거 왜 얘기하냐? 당신 한나라당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당이 어딨어? 이게 뭐 다 그 책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서 문재인을 막 칭찬하면서 이쪽 진영으로 관심을 갖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이사장이 움직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산, 경남, 울산에서 대단히 파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이사장 얘기를 왜 언급을 했냐면 손 대표 입장에서도요.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을 만난 거예요. 한 10% 조금 안 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분당을에서 이기면서 15포인트를 넘어갔어. 15포인트 육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두 자릿수 갔다가 거기서 의원이 되고 조금 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치고 나가게 되면 20%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진보진영에서 비판한 건 벼랑간의 중도 그 분당을에서 이기다 보니까 중도 진영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좌클릭하다가 벼랑을 우클릭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또 애매모호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은 지지율이 좀 처진 거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모멘텀이 없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 그럼 문재인 이사장과 반드시 경쟁을 해서 문재인 이사장을 넘어서야만 당신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처음 언급한 거거든요. 같이 크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크려고 하는 거죠. 이 진보 통합되는 정당에서 문재인을 밀고, 그러니까 뭐 거기 정당에 저는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공시적 문재인을 밀고 그리고 문재인이 끌어들여야죠. 그래야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또 이사장이 아마 부산 경남에 갈 때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단일화된 사람들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당선시키고 그런 그림을 이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에서는 그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박근혜 대선을 주장하는 고성국 박사.
그분은 아직도 절대 박근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치고 올라오면은 자기 주장이 틀리는 거거든요. 90% 2012년 12월 이후 고성국 박사를 이제 부를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부를 데가 있을까요? 의원님, 예. 본인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방송 나와갖고 고성국 박사 조질 때가 제일 재밌어. 그러면 또 왜냐면 그분은 점잖기 때문에 절대 날 안 조지거든. 아주 조져요. 조져요? 네. 네, 조지지 말라 그래주세요. 이 정도로 조지면 조져요. 아, 조져. 그분도 욱해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예. 육자회담 얘기도 잠깐 해보죠. 육자회담 예. 얘기.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행보가 너무 요새 야들야들해졌다. 그렇죠. 예. 네. 이 북한에 대해서 어제 예. 폭격이 있었잖아요. 별 말이 없잖아. 대응 사격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대형 사격이 당연히 네. 해야 되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 사격으로 뭐 M16을 같이 쏴대고 그러나? 뭐 어쨌든 썰렁해서 정말. 아니 대포로 쏜데 여기서 소총 쏘고 있어. 근데 이거 날아다녀야 되잖아 지금. 네. 금방 뜨면서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니 어제 포격 훈련은요 대통령 각하의 표현에 따르면 어제쯤 그 폭탄이 날라왔으면요 그쪽 뭡니까 그 황해도인가요? 거기 그 포격이 됐어야 돼요. 공군기 띄운다 그랬어요. 한 번만 더 하면 공군기 띄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그죠? 육자회담 얘기도 술술 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포격은 북한이 한번 찔러본 겁니다. 이 새끼들이 어디까지 나오나 싶어서. 원래 이런 거 북한이 잘해요. 푹 찔러보는 거. 왜냐면은 우리 정부가 뭔가 북한에 책이 잡혔다. 그 예전에 우리가 뭐 언더 테이블로 돈을 주래 많이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까? 북한에다가 틀림없이 무슨 돈을 줬을 것이다. 그때 그러면서 뭐 뇌물을 줬는데 안 받았느니 어쩌고 뭐 그렇죠. 녹취를 베이징에서 만나고 네. 뭐 어디서 만나갖고 우리가 뭐 만나자고 정상회담 하자고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것을 사정없이 자기들이 처벌했더니 뭐 당황을 했다는. 나중에 녹취를 깐다는 네, 뭐 녹취를 이런 깐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잡혔어 지금. 네.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요즘 관계를 보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육자회담은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자회담은 북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중국과 북측에서 모든 대화의 채널을 육자회담으로 복귀해서 육자회담 재개하자. 네. 그 조건 없는 재개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연평도하고 천안함 얘기를 해요. 네. 연평도하고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해야만 육자회담 할 수 있다. 네. 그 와중에 북미 간 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국정원에서 그걸 조사를 하잖아요. 북한의 대남 방송을 하는데 역도란 표현이 도대체 몇 번 들어가 있느냐. 이명박 역도.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이 도대체 몇 번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는 수위를 보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조사한 것에 따르면, 그 전에 역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보다 지금 한 30, 40% 정도로 수위가 다운됐답니다. 근데 북한이 일방적으로는 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정컨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쪽에서 세게 나가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정말 드러내면 아픈 이런 기록들, 녹취록을 깐다든지 무슨 사진 촬영한 걸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남북 관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이 약점을 잡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북한이 거다. 약점을 딱 쥐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세게 못 나가고 북미 간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으면 옛날 같으면 이게 남북 간 관계에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북미 간 관계는 그 두 번째 문제다. 근데 지금 북미 간에 심지어는 그 유해 송환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북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중국이 육자회담 하자 그래도 연평도 천안함도 지금 세게 못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누그러지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역도란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물밑 접촉은 지금 없겠죠. 그 돈 문제 때문에 깨졌으니까 돈을 많이 줘야죠. 그래서 지금 물밑으로는 그 교류는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측에서 먼저 좀 유들유들하게 나갔고, 그리고 북측에서는 더 이상 역도라고 하는 표현도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실수하는 척하면서 연평도에서 포격 한번 날려봤고,
이쪽에서 대응 사격했다는데 대응 사격했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대응 사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대응 사격한 거? 각하는 물론 할 뿐이죠. 근데 어떻게 대응 사격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격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아주 강하게 비난 성명을 내지 않고 남북 관계는 무언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잡혀 있구나. 우리가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북한이 시나리오를 주도하고 있고 예.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치명적인 어떤 그 치부 혹은 실수에 해당되는 자료를 들고 있다. 까면 그렇죠. 죽는다.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각하가 글로벌 북한에 의해서 근데 저하고 쓰는 영어가 틀려요. 저는 인터내셔널 그러는데 근데 글로벌 훨씬 더 이 머리에 쪽쪽쪽 오는데요. 글로벌 하자는 느낌. 글로벌 하자. 어딜 가나 인터내셔널은 무슨 호텔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의원님이 지금 감옥 가실 때가 얼마 남아서 그런지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육자 회담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연말 잠깐만요. 요러고 자랑 한번 중간에 하셔야죠. 왜? 자꾸 계속 진지하게 나가시는 거는. 이거 다 우리가 다 얘기를 한 거다. 우리가 얘기를 했나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갖고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예전에 왜 북한 얘기 한참 할 때 몇 개월 전에 언더테이블이 있을 거다. 예. 그러면서 녹지 깐다. 그랬죠. 북한이 녹지 깔지 녹지 모른다. 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도국에 넘어갈 거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나 막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 근데 어디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막 이 방송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야 기가 막힌 얘기인데 보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돌아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육자 회담은 사실은 북측에서는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데 연평도 하고 천안함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아무 사과도 안 받고 복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 갖고 금강산 파트너 구한다 그러죠. 이도 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육자 회담이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육자 회담이 종국적인 목표가 아니라 육자 회담을 매개로 해서 결국은 내년 3월 이전에 꼭 한번 정상회담을 하고 네. 총선에서 어떻게 역할을 좀 하고 네. 정상회담 한다고 뭐 제가 국회의원 떨어집니까? 근데 정상회담을 해봐야 우리가 그 의미를 또 다 짚어줄 거기 그럼요. 때문에 미리 이제 3, 4개월 전서부터 자세하게 중계하고 그 휘황찬란한 졸렬한 꼼수를 미리 다 까발리면 네. 그래서 오세훈 되는 거죠 완전히.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게 육자회담 좀 잘 돼야 할 텐데 이거는요 잘 돼야 할 텐데 기대 안 해쳐도 육자회담은 됩니다. 그 육자회담을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을 가고 싶어하는 이 꼼수를 이게 왜 꼼수죠? 그러니까 지금 네. 왔다 갔다 하시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손학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네. 경쟁력이 야당 단일 후보로 대단히 네. 약하다고 생각하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쭉 생각하고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당에서 점수를 많이 깎였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산업 스파이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의 개인적인 후보는 아니에요. 예. 개인적인 후보는 아니고 이 야권의 지지자들은 자신이 투표를 할 때 그 투표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원하거든요. 자기 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만 따지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대중의 정서에서 유권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손학규 대표고 네. 손학규 대표를 당내에서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손학규 대표에 대한 인물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물평 되는. 이제 의원들은요, 곧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당대표니까. 그래서 평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님은 손학규 대표를 위해서 또 노력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모든 당 지도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누가 공천권을 가질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주식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손 대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의원들이 평가하기에 정치는 사실은 좀 끈적끈적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가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도 없다 그러지만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의리가 있고 이렇게 정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스킨십이 약간 정이 확실히. 오고 그러는 네. 게, 오히려 또 박지원 대표는 그런 걸 잘해요. 박지원 대표는. 이렇게 사나이다운 스킨십은 또 없어도 정세균 대표도 스킨십을 잘하고. 사람이 좋죠. 그건. 사람 좋고 스킨십도 잘해요. 네. 한번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자기가 챙기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제 손 대표는 그런 게 좀 약하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일반 대중들하고 잘 합니다. 선거 지원 유세 나가면요.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웃으면서 잘 악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을 휙휙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오랫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사무적으로 느껴진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의원들은. 그래서.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그게. 예?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예. 난 내 입으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최근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내가 물어보면 나하고 인간성을 비교하잖아요. 저는 끈적끈적하잖아, 이게. 그런데도. 이게 대인의 풍모가 오늘은 별로 빛이 안 나는데. 의원이 지금 사실. 저는요, 대학 때도 감옥 가갖고 사식을 거부했어요. 사식을. 그래요. 예, 왜냐면, 거기서. 거기서 주는 밥을 먹었고, 그 주는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왜 사식을 거부했냐면, 사식 한 끼 줄 거면 건빵 한 10봉 들어오거든요. 건빵 먹는 게 훨씬 배부르니까 건빵을 보내줘라. 사식 대신에. 그래서 건빵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갖고. 네, 별 얘기 아니었고요. 이 손 대표를 그러면 최근에 등진 원래 예. 손 대표 사람들 있습니까? 최근에 등진. 그러니까 저는 손 대표가 예.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요, 저도. 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예. 한 얘기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예. 들었는데, 최근에 등진 사람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본인이 등을 졌든 아니면 그 의원이 등을 졌든 등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여기서 실명 거론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 이유는 손 대표에게 실망했어. 서로 사람이 이렇게 만나다 실망하지 않는데 등 돌리는 경우 있어요? 실망하지 않는데 등 돌리는. 그럼요. 서로 없죠. 뭐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등 돌리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난 그분들 중에 난 이제 문재인 후보 좀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야권에서 양강 구도로 딱 간 거 아니에요? 정세균, 정동영 후보는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한테 좀 실망했던 분들, 또 문재인 대표 그 후보한테 이사장한테 실망한 분들이 손학규 지지하겠다는 일은 의견 절대로 없습니다. 없나요? 그래서 문재인 지지해야 되겠다. 가서 선언은 하지 않지만 그쪽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몇몇 분들 좀 있었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 말씀한 분들이 있었는데 큰 의미를 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민주당 내에서. 그 실명 거론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지금 의원들이 90명 있죠. 네. 마음속으로 문재인 이사장 쪽으로 간 사람들이 한 30명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30명. 예. 손학규 대표. 아주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손학규 대표에 남아있는.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중립질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들은. 아직은? 아니, 늘. 눈치 보고. 의원들의 철학이 이거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게 철학이에요. 이거 전문용어로 소신이 없다는 거죠. 전 처음부터 찍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감옥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찍고 있어, 지금은. 근데 의원들은 실제로 중립지대가 많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층은 전체 100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층은 한 40~40%가 채 안 되고 50~60%는 늘 중립지대예요. 그러다 쪽 힘이 기울면 그쪽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가. 여기 이름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무척 많아요. 한 명만 거론해줘. 싫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90명 중에서 저 중에 한 50명 플러스 마이너스는 근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더 많습니다. 거기는 더 많아요. 저분들 중에 한 40~50%는 입장 결정하지 않고 그냥 쭉 가고 있는 거네. 오죽하면 한나라당 그런 당원 당규까지 만들자 그랬잖아요. 대선 후보에게 지지 선언하지 말자. 그런 당원 당규도 왜냐하면 그런 파벌이 나뉘어지니까 지지 선언하지 말자 당원 당규를 만들어요. 인간이 완전 중립적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찍어준 지역 유권자들 정치적 입장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걸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찍어준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해도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럼 뭐 하려고 국회의원 돼요? 그냥 그 떡라면집이나 하고 있지. 중국집이나 하고 네. 치킨집이나 하든지. 의원님 중국집을 하셨어요 실제로? 네. 그럼 망했어요. 네, 그냥. 망했습니다. 한나라당 지지가 높은 지역에 갖고 막 이 서빙을 하고 그러는데 쓱 보더니 저거 정봉준에 그 다음서부터 안 와요 손님들이. 아이고 아주 비싼 중국집이었거든요. 음식값이 비싼.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지자가 8, 90%야 오는 사람들 중에. 아 괜히 나가 있었어. 그냥 다른 사람 맡기고 있었으면 잘 되는 중국집을 제가 가서 망가뜨린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투자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혹여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 주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녹화 안 하나요? 녹화. 아니, 의원님 뭐, 보통 법정 구속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됩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그 구속한다 확정되면 전화해갖고 그 다음날 들어간다 그래야죠.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방송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럼 방송 한 번 더 하고. 필요 없고요. 아니,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방송하면 그래도 몇만 원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진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전날이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번 나와보세요. 그때 마지막 방송 하는지 안 하는지. 한겨레로 구경 오십시오. 만약에 그때, 아니, 검찰에서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도망가야지. 하는 아니, 동안은. 방송하는데 뒷문이 없잖아, 뒷문이 전화기 없고. 꺼놓고. 파기환송, 만약에 된다. 그럼 오지 마시고요.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한번 보러 오십시오. 네, 한동안은 못 볼지도 모릅니다. 네. 제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날은 보기에는 이렇게 이런, 돈으로. 야, 떡 같은 거. 그리고 혹시 안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두부. 예. 두부 좀 준비해주시고. 파기환송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8, 90% 확률로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재판관들이 아무리 그 대법관들이 저를 존경해도 저를 그렇게 키워줄 리는 없겠죠. 들어가는 순간 크는 건데. 그렇죠. 저를 키워줄 리가 없죠. 그분들이 뭐 제가 저를 존경하는. 갑자기 열사가 되는 거죠. 들어가면. 이분 열사의 삶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열사가 되는 거죠, 열사. 유일하게 BBK로 그러니까 다 무죄가 됐는데 왜 제 거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냐. 의원님만 남았어요. BBK 관련 모든 재판은 다 무죄가 됐어요. 모든 재판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제가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도 아닌데 빨리 하지. 유일하게 실형받았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곧 나겠죠.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따 끝나고 이제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